서울의 심장부,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모두 모인 TK그룹의 로열 컨벤션 홀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화려함의 극치였다. 수천 송이의 흰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버진로드는 순결함과 영원한 사랑을 상징했고, 천장에서 쏟아지는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불빛은 하객들의 값비싼 보석과 어우러져 눈부신 빛의 향연을 펼치고 있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TK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강지훈과 그의 영원한 라이벌 YJ그룹 윤태수 회장의 외동딸 윤서연이 100년 가약을 맺는 날이었다. 세기의 결혼식이라는 언론의 호들갑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단상 위에 서 있는 강지훈은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만큼이나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다. 조각 같은 얼굴과 훤칠한 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이끌어갈 후계자라는 후광은 그를 살아있는 왕자처럼 보이게 했다. 하지만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 속에는 결혼을 앞둔 신랑의 설렘 대신 시베리아의 혹한 같은 냉철함과 날카로운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잠시 하객들 사이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YJ그룹의 윤태수 회장에게 머물렀다가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면을 향했다. 주례의 목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동안 장내의 모든 시선은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윤서연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의 미소를 띤 채 지훈의 곁에 서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오랜 숙건을 마침내 이루었다는 승리감과 탐욕이 교활하게 숨겨져 있었다. 그녀에게 강지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TK그룹을 통째로 삼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발판일 뿐이었다. 이 결혼이 성사되는 순간 YJ그룹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서게 될 터였다. 예식은 순조롭게 흘러갔다. 두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는 축하 영상이 재생될 순서가 되자 장내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거대한 스크린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하객들은 당연히 두 사람의 아름다운 어린 시절 사진이나 지인들의 따뜻한 축하 메시지가 이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전혀 예상 밖의 장면이었다. 영상은 고급스러운 호텔 스위트룸을 배경으로 시작되었고 화면 속에는 낯익은 두 남녀가 서로를 탐닉하듯 껴안고 있었다. 여자는 바로 오늘의 신부 윤서연이었다. 장내가 순간 정적으로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눈을 비비며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영상 속 윤서연은 낯선 남자와 진한 키스를 나누며 곁에 섞인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정말 재미없는 남자야. 하지만 어쩌겠어. 그 남자가 가진 TK그룹이 필요한 걸.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남자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물었다. 결혼하고 나면 바로 계획을 실행하는 건가? 윤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물론이지. 아버님과 네가 준비한 대로만 진행되면 TK그룹은 완벽하게 우리 손에 들어올 거야. 강지훈은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되겠지. 그들의 대화는 충격적이었고 이어지는 장면은 더욱 경악스러웠다. 두 사람은 TK그룹의 기밀 정보를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하며 이 사회를 어떻게 매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의논했다. 그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하고 악랄한 기업 사냥 계획의 전모였다. 영상이 끝나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수백 명의 하객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고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는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모든 시선은 단상 위의 세 사람에게 향했다. 윤서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과 지훈을 번갈아 쳐다보며 몸을 떨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윤태수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중심에 서 있는 강지훈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고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듯한 위압감을 풍겼다. 지훈은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자 아수라장 같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보신 그대로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이 결혼은 YJ그룹이 TK그룹을 집어삼키기 위해 계획한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추악한 진실을 여러분 앞에 공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윤서연을 경멸의 눈빛으로 한번 훑어본 뒤 윤태수 회장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윤태수 회장님, 당신의 더러운 야망은 오늘 여기서 끝입니다. 네 이놈, 감히 무슨 짓을. 윤태수 회장이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지훈의 다음 행동에 그대로 묻혀버렸다. 지훈은 더 이상 그들에게 한마디의 가치도 없다는 듯 등을 돌렸다. 그의 시선은 혼란스러운 하객석을 가로질러 행사장 가장 구석진 곳,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조용히 서 있는 한 여인에게 향했다. 그녀는 연회장의 다른 직원들처럼 평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주변의 혼란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침착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느껴졌다. 강지훈은 단상에서 내려와 망설임 없이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의 움직임을 따라 함께 이동했다. 그는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마침내 그녀의 앞에 섰다. 여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약간 놀란 듯했지만 여전히 평정을 잃지 않고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한유라. 오늘 이 결혼식을 위해 임시로 고용된 수많은 아르바이트생 중 한 명일 뿐이었다. 적어도 다른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지훈은 주변의 모든 소음과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한 채 오직 한유라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는 달리 놀랍도록 부드러웠다. 당신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 더러운 위선자들 앞에서 내 옆에 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수백 명의 하객과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황태자가 이름 모를 한낱 아르바이트생에게 무릎을 꿇는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나와 결혼해 주겠소? 그의 갑작스러운 청혼의 장례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윤서연과 윤태수 회장은 경악을 넘어 아예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방식이었다. 모든 이목이 한유라에게 집중되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올 대답 하나에 오늘의 이 거대한 스캔들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터였다. 한유라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착한 눈동자가 눈앞에 무릎 꿇은 남자 강지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 속에서 그녀는 절박함과 동시에 흔들림 없는 결의를 읽었다. 이것은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계산한 끝에 내린 가장 강력한 한 수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맹렬한 속도로 계산되고 있었다. 이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그녀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비밀 임무에 있어 상상조차 못했던 최고의 위장이자 가장 위험한 변수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위험이 큰 만큼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막대했다. 그녀는 아주 짧은 순간에 모든 판단을 끝냈다. 한유라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하지만 장내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대한민국 재계의 역사는 새로운 페이지를 열고 있었다.
배신으로 시작된 결혼식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계약과 동맹의 서막을 올리며 화려하게 파국을 맞이했다. 결혼식장의 떠들썩한 혼란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대한민국을 뒤흔든 스캔들의 두 주인공, 강지훈과 한유라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공기 중에는 낯선 긴장감과 함께 아직 채가 시지 않은 화약 냄새 같은 사건의 여운이 떠다니고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향해 턱짓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 단상 위에서처럼 냉정하고 감정이 없었다. 읽어보시오. 한유라는 잠시 그를 응시하다가 조용히 다가가 서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혼인계약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밝힌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빽빽한 법률 문서였다. 그녀의 눈이 빠르고 정확하게 조항들을 훑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 결혼은 철저한 비즈니스입니다. 지훈이 말을 이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오늘의 소동으로 인해 TK그룹의 주가는 내일 아침 폭락하겠지. 하지만 내가 약혼녀에게 배신당한 피해자에서 멈추지 않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사람과 결혼을 감행했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달할 거요.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 그리고 배신자를 즉시 처단하는 냉혹함. 그것이 시장이 TK그룹에 기대하는 리더의 모습이니까. 그의 말은 한치의 감상도 섞이지 않은 냉철한 전략가의 분석이었다. 한유라는 그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이것은 복수심에서 비롯된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그는 최악의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가장 극적인 연출을 선택했고 그 연출의 여주인공으로 가장 예상 밖의 인물인 자신을 지목한 것이었다. 그녀는 계약서의 세부 조항들을 확인했다. 계약 기간 1년, 대외적으로 완벽한 부부 역할 수행, 사생활 상호 불간섭, 그리고 계약 종료 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될 20억 원. 왜 하필 저였죠? 한유라가 계약서에서 눈을 떼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다.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강지훈은 잠시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혼란 속에서도 유일하게 평정을 잃지 않던 그 눈빛. 그는 바로 그 점에 끌렸다. 당신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유일하게 겁먹지 않은 사람이었소. 모두가 충격과 호기심 혹은 동정에 빠져 있을 때 당신 눈에는 오직 상황을 분석하는 이성만이 담겨 있었지. 그런 사람이 필요했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그의 대답은 그녀의 정곡을 찔렀다. 한유라, 아니, 국가안전보위부 NSSI, 최정예의 비밀요원 아르테미스에게 감정은 훈련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사치품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YJ그룹 윤태수 회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 및 방산기술 해외 유출 혐의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지난 6개월간 그녀는 신분을 위장하고 YJ그룹 주변을 맴돌았지만 윤태수의 철저한 경계망을 뚫고 핵심 정보에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예상치 못한 기회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다. 강지훈의 아내, TK그룹의 안주인, 이보다 더 완벽한 위장 신분은 존재할 수 없었다. 이 신분을 이용한다면 윤태수가 주최하는 사교 모임에 자연스럽게 참석하고 그의 핵심 측근들에게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그녀의 임무를 수년은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물론 위험 부담도 컸다. 강지훈이라는 인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통찰력이 뛰어났다.
그의 곁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계약서에 서명하겠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급액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계약 기간 동안 저의 개인적인 활동에 대해 절대 묻거나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당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처럼 나 역시 이 결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 그녀는 일부러 돈을 거절함으로써 자신이 평범한 속물이 아님을 어필했다. 이것은 앞으로 그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작은 심리전의 시작이었다. 강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20억이라는 거액을 아무렇지 않게 거절하는 그녀의 태도는 그의 흥미를 더욱 자극했다. 그는 그녀가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닐 것이라는 심증을 굳혔다. 하지만 지금 그것을 파헤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앞으로 1년간 자신의 완벽한 아내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좋소. 그 조건 받아들이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한유라는 테이블에 놓인 펜을 들어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한유라. 그 이름 3글자가 그들의 운명을 새로운 궤도 위에 올려놓았다. 그들이 계약을 마쳤을 때 비서실장 김민준이 조용히 들어와 보고했다. 회장님, 언론 대응은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한유라 씨에 대한 신원 조회를 마쳤습니다. 김 실장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다. 강지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었다. 서류에 적힌 한유라의 인생은 지극히 평범했다. 지방 소도시 출신, 평범한 대학 졸업.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 중. 그 어디에도 특별한 점은 없었다. 하지만 서류상의 기록과 그의 눈앞에 있는 실존 인물 사이의 괴리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지훈이 서류를 보는 동안 유라는 창밖을 내다보는 척하며 소매에 숨겨진 초소형 통신 장치를 통해 짧은 음성 메시지를 녹음했다. 사령부, 아르테미스다. 작전에 예상치 못한 변수 발생. 지금부터 TK그룹 강지훈의 아내로 활동한다. 이것은 위기가 아닌 기회다. 목표물에 대한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 작전 계획에 전면 수정을 요청한다. 그녀는 메시지 전송 버튼을 누르며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전쟁에 대한 각오를 다졌. 기업을 지키려는 남자와 국가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여자. 목적은 달랐지만 그들은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되어 거대한 적과 맞서 싸워야만 했다. 그날 밤 한유라는 강지훈의 집 TK 가문의 본가인 청운제에 발을 들였다.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도열하여 그녀를 새로운 안주인으로 맞이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비현실적이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의 인사를 받았다. 그녀에게 이곳은 화려한 저택이 아니라 적의 심장부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교두보이자 새로운 작전 베이스 캠프였다. 그녀의 방으로 안내된 곳은 지훈의 침실과 연결된 별도의 드레스룸과 서재가 딸린 거대한 스위트룸이었다.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예상했던 대로 세기의 결혼식이 파국으로 끝난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거대한 스캔들의 폭풍에 휩싸였다.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TK그룹과 YJ그룹의 전쟁을 대서특필했다. 윤서연의 불륜과 배신, 그리고 강지훈의 충격적인 복수극은 주식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장 뜨거운 가십이 되었다. 여론은 당연히 배신당한 강지훈에게 동정적이었지만 그가 보인 파격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YJ그룹의 윤태수 회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즉시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
YJ그룹의 홍보팀은 밤새도록 준비한 보도자료를 모든 언론사에 배포했다. 그 내용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강지훈은 사랑에 상처받은 순진한 피해자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YJ그룹을 음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함정을 판 냉혈한 기업 사냥꾼으로 묘사되었다. 기사들은 윤서연이 잠시 한눈을 판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강지훈의 무관심과 냉대에 지쳐버린 작은 실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강지훈이 이 실수를 빌미로 삼아 결혼식장에서 불법적으로 촬영된 사적인 영상을 터뜨려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YJ그룹의 명예에 흠집을 냈다는 것이다. 또한 갑자기 등장한 하녀와의 결혼은 그가 얼마나 인간적인 감정 없이 모든 것을 비즈니스로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여론전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사람들은 거대한 기업들 간의 암투에 흥미를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강지훈의 방식이 너무 잔인하고 비정하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신분이 불분명한 여자와 즉흥적으로 결혼한 그의 행동은 TK그룹의 후계자로서 경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예상대로 TK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윤태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가 그래프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TK그룹을 향한 비난 여론이 정점에 달할 무렵 인터넷의 한 유명 시사 토크쇼 채널에서 긴급 방송이 시작되었다. 방송에 출연한 것은 국내 최고의 프로파일러로 명성을 떨치던 권도영 박사였다. 그는 결혼식장에서 공개된 영상을 심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며 영상 속 윤서연과 내연남의 대화가 단순한 애정 행각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모의임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권 박사는 그들의 대화 패턴과 단어 선택, 그리고 눈빛과 제스처를 분석하며 이것이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TK그룹을 찬탈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강지훈의 행동이 비록 충격적이긴 하나 자신과 회사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이자 거대한 범죄 계획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의 전문적인 소견은 대중의 감정적인 동요를 이성적인 판단으로 되돌려 놓기에 충분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여론은 다시 급반전했다. 사람들은 윤서연과 YJ그룹의 파렴치함에 다시 분노하기 시작했고 TK그룹의 주가 하락세도 눈에 띄게 둔화되었다. 윤태수는 분노의 차소리를 질렀다. 권도영 박사는 돈으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강직한 인물로 유명했다. 그런 그가 왜 갑자기 TK그룹의 편에 서서 이런 방송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든 상황을 조율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 배우에 한유라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몰랐다. 청운재의 서재에서 유라는 태블릿 PC 화면에 떠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권도영 박사는 과거 NSSI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그녀와 인연을 맺은 인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공식 라인이 아닌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 그에게 연락했고 이번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부탁했던 것이다. 그녀는 여론전의 핵심은 진실이 아니라 대중이 진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프레임의 싸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윤태수의 반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TK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TK건설이 진행 중인 대규모 해외 플랜트 사업에 딴지를 걸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정계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사업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환경단체들을 부추겨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TK그룹의 자금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악랄한 공격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TK그룹의 임원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강지훈은 침착하게 상황을 지휘했지만
해외 정부와 연결된 복잡한 정치적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다. 바로 그때 그의 집무실에 조용히 차를 들고 들어온 한유라가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다. 그 프로젝트를 공격하는 환경단체의 자금 출처를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나라의 야당 지도자가 최근 누구와 골프를 쳤는지도요. 그녀의 말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강지우는 순간 할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평범한 하녀 출신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조언이 아니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그녀가 말한 두 가지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몇 시간 후 비서실장의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다. 환경단체의 배후에는 YJ그룹의 위장 계열사가 있었고 야당 지도자는 며칠 전 윤태수와 비밀리에 골프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지우는 즉시 이 정보를 역이용했다. 그는 YJ그룹이 부패한 현지 정치인과 결탁하여 국익이 걸린 해외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 증거는 명백했다. 여론은 다시 한번 YJ그룹의 비도덕적인 경영 행태에 등을 돌렸다. 결국 프로젝트는 며칠 만에 정상 궤도로 돌아왔고 윤태수는 오히려 자신의 발등을 찍은 꼴이 되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어떻게 번번이 간파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의심의 눈초리는 이제 명백하게 강지훈의 새로운 아내 한유라를 향하기 시작했다. 윤태수는 비서를 불러 한유라의 뒷조사를 다시 지시했다. 이번에는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봐. 그녀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 통화한 모든 내역, 돈을 쓴 모든 기록까지 전부 다 뭔가 있어. 그 여자는 절대로 평범한 계집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감돌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애송이 후계자가 아니라 훨씬 더 교활하고 위험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직감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청운제의 넓은 정원에서 한유라는 강지훈과 나란히 서서 피어나는 밤의 장미를 보고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그녀를 계약상의 아내로만 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이 여자가 가진 날카로운 통찰력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정보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침묵을 깨고 물었다. 대체 당신은 누구시오?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았지?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함께 숨길 수 없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한유라는 그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다. 세상에는 돈 많은 회장님들이 모르는 것들이 아주 많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당신의 편이라는 사실 아닐까요? 그녀는 대답을 회피하며 그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했다. 아직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윤태수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음을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더욱더 치밀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은 올랐고 그녀는 기꺼이 그 폭풍의 중심에 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깊은 밤 거대한 저택 청운제는 모든 소음이 잠든 채 고요한 정막에 잠겨 있었다. 강지훈을 비롯한 저택의 모든 사용인들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시간, 한유라는 자신의 방에 딸린 서재에서 홀로 눈을 뜨고 있었다. 낮 동안 TK그룹의 안주인 행세를 하던 가면을 벗어던진 그녀의 얼굴에는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았다. 지금 그녀는 강지훈의 아내 한유라가 아닌 국가안전보위부의 비밀 요원 아르테미스였다. 그녀는 책상 위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윤태수와 YJ그룹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그녀의 시선이 한 작은 자회사의 이름 위에서 멈췄다. 대형 엔지니어링. 10여 년 전 YJ그룹에 인수합병된 지금은 존재감도 없는 작은 회사였다. 하지만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유라의 심장이 얼음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수문이 둑이 터지듯 맹렬한 기세로 열려버렸다. 화면 속에 딱딱한 활자들이 흐려지며 15년 전의 햇살 가득한 기억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는 더 이상 냉혹한 요원이 아닌 아버지의 서재에서 책 냄새를 맡기 좋아하던 평범한 소녀 한유라였다. 그녀의 아버지 한상진 박사는 대형 엔지니어링의 수석 연구원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반도체 공학자였고 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위대한 영웅이었다. 그는 늘 커피 향과 함께 국가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꿈을 이야기해주곤 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일했고 종종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했다. 그는 어린 딸에게 우리 기술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있단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해주었다. 그가 개발하던 것은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었다. 국가의 방위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군사용 핵심 기술이었다. 그리고 그 기술을 탐내던 거대한 그림자가 바로 YJ그룹의 윤태수였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평범한 아침이었다. 아버지는 출근길에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주었다. 오늘 아빠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발표를 할 거야. 우리 유라, 기대해도 좋아.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오후 뉴스 속보가 TV 화면을 가득 채웠다. 대형 엔지니어링 연구실에서 원인 불명의 가스 누출로 인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다. 현장에서 한상진 박사를 포함한 핵심 연구원 3명이 모두 사망했다. 세상은 단순한 안전사고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하지만 어린 유라는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며칠 후 YJ그룹은 믿을 수 없는 헐값의 대형 엔지니어링을 인수했고 아버지의 모든 연구 자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와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경찰과 언론, 그 누구도 작은 소녀의 외침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다. 거대한 자본의 힘 앞에서 진실은 너무나 쉽게 묻혀버렸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복수를 맹세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고 윤태수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그녀는 독하게 공부했고 아버지가 남긴 낡은 연구 노트를 파고들며 혼자만의 싸움을 시작했다. 그녀의 비범한 재능과 집요한 의지를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다. 바로 NSSI의 국내 정보 총괄 책임자인 박기철 국장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윤태수의 비리를 추적해왔고 한상진 박사의 죽음 또한 그가 저지른 짓이라는 심증을 가지고 있었다. 박 국장은 가스무살이 된 유라에게 비밀리에 접근했다. 그는 그녀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했다.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진실을 찾아 헤매는 외로운 복수자로 남거나 혹은 국가의 힘을 빌려 정의를 집행하는 날카로운 칼이 되거나. 그녀는 망설임 없이 두 번째 길을 선택했다. 그날 이후 평범한 소녀 한유라는 죽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지옥 같은 훈련을 거쳐 다시 태어난 NSSI 최정예 요원 아르테미스만이 남았다. 기나긴 회상의 터널에서 빠져나왔을 때 한유라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흐르고 있었다.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아냈다. 이제 더 이상 슬퍼할 시간도 약해질 여유도 없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녀의 삶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윤태수, 그 남자를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는 것. 이번 임무는 국가를 위한 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인생 전부가 걸린 처절한 복수극이었다. 그녀가 복수심으로 차가워진 눈빛으로 모니터 속 윤태수의 사진을 노려보고 있을 때였다. 벼랑간 서재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서재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들어온 참이었다. 그는 한유라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깊은 슬픔과 그보다 더 깊은 증오의 감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평소에 보여주던 냉철하고 침착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었다. 괜찮소?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유라는 깜짝 놀라 급히 노트북 화면을 껐다. 언제나처럼 그녀의 얼굴은 다시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네, 괜찮습니다. 잠시 옛날 생각이 나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지만 지훈은 그녀가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한유라,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 그녀가 이 계약 결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그는 그녀가 단지 돈이나 신분 상승을 노리는 여자가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언뜻 비친 심연의 어둠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한 무언가가 그녀의 삶에 얽혀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그녀라는 수수께끼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을 동시에 느꼈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두 사람의 운명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 윤태수의 노골적인 의심과 공격은 강지훈으로 하여금 한유라라는 존재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게 만들었다. 그녀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예리한 비수처럼 정확하게 문제의 급소를 찔렀고 그녀의 침착함은 백전노장의 지휘관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비서실을 통해 그녀의 과거를 아무리 파헤쳐봐도 서류상으로는 흠잡을 데 없이 평범한 이력서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저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결국 강지훈은 정면 돌파를 선택하기로 했다. 그는 그녀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그녀가 가진 능력의 한계와 정체의 실마리를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마침 그에게는 아주 좋은 시험 문제가 하나 있었다. YJ그룹은 최근 TK그룹의 차세대 통신기술 개발팀을 통째로 빼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그들은 핵심 연구원들에게 기존 연봉의 서너 배에 달하는 금액과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하며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인재 유출 문제가 아니었다. 그 기술은 TK그룹의 미래 10년을 책임질 핵심 동력이었기에 만약 유출된다면 그룹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의 치명타를 입게 될 터였다. 강지훈은 TK그룹의 보안팀과 인사팀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섰지만 YJ 측의 공작은 매우 교묘하고 은밀해서 꼬리를 잡기가 쉽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이 문제에 대한 서류들을 서재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유라의 반응을 살폈다. 한유라는 며칠간 그 서류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척했다. 그녀는 계약에 명시된 대로 강지훈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요원 아르테미스로 돌아와 이 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NSSI의 정보망을 이용해 YJ그룹이 접촉한 연구원들의 리스트와 그들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 통신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그녀는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YJ그룹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인물은 팀의 책임자인 오세연 박사가 아니라 오히려 실력이 조금 처지는 것처럼 보이는 김진우 선임 연구원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오 박사를 흔들기 위한 연막 작전처럼 보였지만 유라의 직감은 그 이면에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진우 연구원의 주변을 더 깊이 파고들었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의 어린 아들이 희귀병을 앓고 있었고 천문학적인 치료비 때문에 사채까지 끌어다 쓴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다음 날 저녁 강지훈이 서재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한유라가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말했다. 혹시 김진우라는 연구원 아들이 많이 아프다고 하던데 회사 차원에서 지원해줄 방법은 없나요? 아이가 아프면 일에 집중하기 힘들 텐데요. 그녀의 말은 그저 인간적인 동정심에서 나온 것처럼 들렸지만 그 말을 들은 강지훈의 머릿속은 번개가 내리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즉시 김진우 연구원의 뒷조사를 지시했고 한유라가 말한 것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했다. YJ그룹은 바로 이 약점을 파고들어 그를 협박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술을 넘기지 않으면 그의 빈 문제를 언론에 터뜨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강지훈은 즉시 김 연구원을 개인적으로 만났다. 그는 그를 질책하는 대신 회사가 모든 치료비를 지원하고 그의 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감격한 김 연구원은 눈물을 흘리며 YJ그룹의 모든 접촉 내용과 그들의 내부 계획까지 털어놓았다. 이것은 결정적인 한방이었다. 강지훈은 김 연구원을 통해 YJ그룹의 거짓 정보를 흘리는 역공작을 펼쳤고 그들이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내부 보안 시스템을 완벽하게 재정비했다. 인재 유출 위기는 완벽하게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YJ그룹의 비도덕적인 공작 활동에 대한 확실한 증거까지 확보하게 되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강지훈은 한유라를 자신의 서재, 그 누구도 쉽게 들이지 않는 개인적인 공간으로 불렀다. 그는 책상 위에 TK그룹의 내부 구조와 YJ그룹과의 분쟁 현황이 담긴 모든 기밀 자료들을 펼쳐놓았다. 이것은 그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행위이자 최고의 신뢰를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오. 어디서 왔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겠소. 당신은 내 편이고 윤태수는 우리의 공동의 적이라는 것.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더 이상 그녀를 시험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파트너로서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이 싸움 나와 함께 해주시오. 계약상의 아내가 아니라 전략적 동반자로서 말이오. 그의 제안은 한유라가 기다리던 것이기도 했다. 이로써 그녀는 합법적으로 TK그룹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윤태수의 숨겨진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그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데 있어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당신이 가진 비즈니스 통찰력과 정보, 그리고 제가 가진 기술을 합치면 윤태수 회장이 감당하지 못할 힘이 될 겁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쇼윈도 부부가 아니었다. 낮에는 각자의 역할을 연기했지만 밤이 되면 청운제의 서재에 마주 앉아 전쟁을 준비하는 동지가 되었다. 지우는 시장의 흐름과 기업의 생리를 설명했고 유라는 정보 분석과 적의 심리를 간파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그의 예리한 경영 감각과 그녀의 치밀한 정보력이 결합되자 그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함께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지면서 그들은 서로의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냉철한 기업가 이면에 숨겨진 회사의 직원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따뜻한 리더의 모습을 보았다. 유라는 언제나 무표정하던 가면 뒤에 불의를 참지 못하는 뜨거운 정의감과 깊은 상처를 가진 한 여인의 모습을 언뜻 비쳤다.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 속에서 존중이라는 이름의 낯선 감정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희미했지만 단순한 동맹 이상의 단단한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형성되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자신이 친 덫에 스스로 걸려들고 계획했던 모든 공격이 무력화되는 굴욕을 맛본 윤태수는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 그의 오만한 자존심은 깊은 상처를 입었고 강지훈의 뒤에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있다는 확신은 그를 조급하게 만들었다. 특히 그 이름 모를 하녀, 한유라의 존재는 목에 걸린 가시처럼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는 더 이상 소소한 공작이나 여론전으로는 TK그룹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남은 방법은 단 하나, 모든 것을 건 전면전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준비를 했다. 국내외에 숨겨두었던 막대한 비자금, 정계와 금융계를 아우르는 어두운 인맥, 그리고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더러운 수단을 총동원하여 TK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을 넘어선 한 기업의 존망을 건 거대한 전쟁의 선포였다. YJ그룹의 공식 발표가 나오자마자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거대한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은 TK그룹 본사에 핵폭탄처럼 떨어졌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화면에 떠 있는 TK그룹의 주가 그래프는 곤두박질치고 있었고 이사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동요의 빛이 역력했다. 윤태수는 교묘하게 해외 투자 펀드와 유령 회사들을 앞세워 주식을 무차별적으로 사들이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단기간에 지분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경영권을 빼앗고 강지훈을 빈털터리로 내쫓는 것이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윤태수가 자신의 제국을 통째로 도박판에 던졌어요. 한 이사가 절규하듯 소리쳤다. 윤태수가 동원한 자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것은 YJ그룹의 공식적인 자산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출처가 불분명한 거대한 자금이었다. 강지훈은 폭풍의 중심에서 가장 고요했다. 그는 냉철한 눈으로 상황판을 주시하며 쏟아지는 보고들을 하나하나 분석했다. 지금 이 순간 리더의 작은 흔들림은 조직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강지훈은 즉시 대응팀을 꾸렸다. 그는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기관 투자자들과 연기금 책임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섰다. 동시에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법률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그의 하루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는 낮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웃으며 신뢰를 이야기했고 밤에는 홀로 남아 꺼져가는 담배꽁초와 함께 TK그룹의 운명을 고민했다. 이것은 그가 반드시 이겨내야만 하는 후계자로서의 가장 혹독한 시험대였다. 같은 시각 청운재의 서재는 TK그룹의 또 다른 전쟁 지휘 본부가 되어 있었다. 한유라는 수많은 모니터를 띄워놓고 윤태수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고 있었다. 기업 간의 인수합병 전쟁은 그녀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지만 그녀는 모든 전쟁의 본질이 같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바로 정보와 보급의 싸움이었다. 윤태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막대한 자금이라면 그 자금줄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현란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NSSI 본부의 지원을 비밀리에 요청하여 전 세계 금융망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했다. 조세 피난처인 케이맨 제도와 버진 아일랜드, 비밀주의로 유명한 스위스 은행의 계좌들, 수백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세탁된 검은 돈의 흐름은 거대한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잠도 자지 않고 그 돈의 흐름 속에 숨겨진 윤태수의 진짜 얼굴을 찾아 헤맸다. 전세는 점점 TK그룹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윤태수는 한 해외 연기금을 매수하는 데 성공하여 단숨에 10%에 달하는 지분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제 우호 지분을 모두 합쳐도 경영권을 방어하기가 아슬아슬한 상황이 되었다. 이사회 내부에서도
동요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부 이사들은 YJ그룹이 제시하는 달콤한 조건에 흔들리며 강지훈에게 경영권을 포기하고 타협하라는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어느 날 새벽, 지쳐서 잠시 소파에 기대 잠이 들었던 강지훈은 서재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키보드 소리에 눈을 떴다. 그가 서재로 들어갔을 때 그는 핏발이 선 눈으로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는 한유라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거의 다 맞추어 가고 있었다. 찾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모니터 화면 하나를 그에게 돌려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스위스의 한 비밀 금고에 보관된 거래 장부의 디지털 사본이 떠 있었다. 그 장부에는 윤태수가 지난 20년간 불법 무기 중개 및 방산기술 밀매를 통해 축적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내역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일부가 이번 적대적 인수합병에 사용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탈세나 횡령 수준을 넘어선 국가의 안보를 뒤흔드는 반역 행위에 가까운 범죄였다. 그녀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바로 그 검은 돈의 실체였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강지훈은 냉정하게 말했다. 이 자료의 출처를 법정에서 증명할 수 없소. 오히려 불법 해킹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어. 그의 말은 맞았다. 하지만 한유라에게는 다음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이용해 그의 돈줄을 흔들 수는 있죠. 그의 자금을 대주는 은행이나 투자자들에게 익명의 제보를 흘리는 겁니다. 윤태수의 자금이 국제적인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는 작은 의심의 씨앗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몸을 사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지금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다. 강지우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 속에서 그는 자신과 같은 종류의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는 승부사의 기질을 보았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합시다. 그들은 즉시 작전에 착수했다. 유라는 자료를 몇 단계에 걸쳐 가공하여 절대 출처를 추적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들었고, 지우는 자신의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장 효과적인 경로로 정보를 흘렸다. 그들의 작전은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윤태수에게 자금을 지원하던 유럽의 한 대형 은행이 갑자기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에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하자 그를 따르던 다른 투자자들도 하나둘씩 발을 빼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자금 압박에 윤태수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TK그룹은 그들이 벌어준 귀중한 시간 동안 우호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고 경영권 방어선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 급박했던 위기의 파도는 일단 잠잠해졌다. 하지만 강지훈과 한유라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기 마련이다. 윤태수는 이제 더욱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방식으로 그들을 공격해올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서재에서 나란히 앉아 복잡하게 얽힌 지분 구조도를 내려다보는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계약서의 조항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거대한 적을 앞에 둔 동지로서의 굳건한 신뢰와 연대감만이 흐르고 있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태수의 자금줄에 가해진 공격은 효과적이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강지훈과 한유라는 맹수가 잠시 상처를 핥으며 뒤로 물러났을 뿐 곧이어 더 맹렬한 반격이 시작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법정에서 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수 있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불법적으로 해킹한 디지털 장부는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려웠다.
그들에게는 윤태수가 직접 손으로 기록한 진짜 장부가 필요했다. 윤태수처럼 교활하고 의심 많은 인간은 절대 디지털 파일만 믿지 않아요. 청운제의 지하 작전실, 거대한 모니터들 앞에서 한유라가 말했다. 그녀의 눈은 서울시의 위성사진을 띄워놓은 채 한 지점을 확대하고 있었다. 그는 분명 자신의 모든 범죄 기록을 담은 실물 장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어떤 전자 시스템보다도 안전하다고 믿는 자신만의 아날로그 방식 금고 속에 말이죠. 그것이 그의 최후의 보험이자 우리가 찾아야 할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녀가 가리킨 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윤태수의 개인 별장이었다. 그곳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전문 경호 인력으로 24시간 철통같이 지켜지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정면으로 침투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강지훈은 별장의 설계도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하오. 저곳은 국방부의 비밀 벙커보다도 보안이 삼엄한 곳이오. 제 아무리 당신이라도 뚫을 수 없을 거요. 그래서 뚫지 않을 겁니다. 유라가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그를 밖으로 끌어내고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들 거예요. 그녀는 완벽한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TK그룹의 자본력과 NSSI의 정보력이 결합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대담하고 정교한 작전이었다. 작전명은 트로이의 목마. 그들의 계획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첫 번째 단계는 윤태수를 그의 요새 밖으로, 그것도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계획에 따라 움직였다. 그는 유라가 찾아낸 비자금의 흐름을 역이용하여 윤태수의 페이퍼 컴퍼니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홍콩의 한 투자사에 대한 역인수 작전을 개시했다. 이것은 윤태수의 자금 세탁 네트워크의 심장을 직접 겨누는 공격이었다. 예상대로 윤태수는 경로했고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홍콩으로 날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가장 신뢰하는 비밀의 열쇠를 다른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윤태수가 한국을 비운 사이 작전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다. 한유라는 NSSI의 신분 위장팀을 통해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다. 그녀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유명 미술품 복원 전문가 소피아 장이 되었다. 마침 윤태수의 딸 윤서연은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 자신의 사교계 친구들을 별장으로 초대해 호화로운 파티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유라는 윤서연의 허영심을 이용했다. 그녀는 갤러리를 통해 윤서연에게 접근하여 별장에 있는 고가의 미술품에 대한 복원 및 감정을 제안했다.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고 싶었던 윤서연은 너무나 쉽게 미끼를 물었다. 그녀는 까다로운 신원 조회 절차까지 무시하며 소피아 장을 자신의 파티에 초청했다. 마침내 한유라는 복원 장비로 위장한 최첨단 스캐너와 해킹 장비들을 가지고 적의 심장 부인 별장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눈은 파티의 화려함이 아닌 벽에 걸린 그림들과 장식품들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찾기 위해 냉철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정보에 따르면 비밀 금고는 윤태수의 개인 서재, 그가 가장 아끼는 산수화 뒤에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파티의 소음을 틈타 자연스럽게 서재로 접근했다. 그녀가 가진 소형 X 레이 스캐너가 그림 뒤에 숨겨진 복잡한 구조의 금고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이제 남은 것은 금고를 여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다. 금고는 단순한 다이얼 방식이 아니라 지정맥과 홍채, 그리고 음성 인식을 모두 거쳐야 하는 최첨단 생체 인식 시스템으로 잠겨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작전의 세 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태수의 곁을 20년간 지켜온 늙은 집사 이명규 실장이었다.
유라는 사전에 그를 비밀리에 접촉했다. 임 실장은 윤태수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가족이 인질로 잡혀 있어 배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윤태수의 편집증이 심해지면서 그는 자신 또한 언젠가 제거될 것이라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유라는 그에게 처벌의 면제와 함께 해외에 있는 그의 가족에 대한 완벽한 신변 보호를 약속했다. 임 실장은 흔들렸다. 그는 파티에 참석한 유라에게 몰래 다가와 윤태수가 만약을 대비해 녹음해둔 음성 인식 파일과 자신의 지정맥 정보를 담은 USB를 건넸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유라는 서재의 보안 시스템을 잠시 무력화시키고 임 실장에게 받은 정보와 자신이 가진 해킹 기술을 총동원하여 마침내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찾던 검은색 가죽 장부와 함께 그의 모든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기밀 문서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초소형 카메라로 모든 문서의 내용을 빠짐없이 촬영했다. 임무를 완수하고 서재를 막 빠져나오려는 찰나 그녀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목소리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죠, 소피아 씨?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파티 내내 유라의 행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었다.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하지만 유라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방금 전 감정했던 산수화에 대한 전문적인 소견을 능청스럽게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윤서연은 잠시 의심을 거두었고 유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무사히 별장을 빠져나왔다. 그날 밤 서울의 한 안정가옥에서 강지훈과 한유라가 다시 만났다. 유라는 작은 메모리 칩 하나를 그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윤태수의 제국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 증거들을 터뜨릴 가장 극적인 무대만 정하면 됩니다. 강지우는 칩을 굳게 거머쥐었다. 그의 눈은 복수심과 정의감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전체가 주목할 거대하고 화려한 마지막 전쟁의 무대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아시아 글로벌 경제 포럼이 열리는 국제 컨벤션 센터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정재계 인사들과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포럼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YJ그룹의 윤태수 회장이 발표하는 기조연설이었다. 그는 미래를 위한 투명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연단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리더로서의 자신감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릴 강지훈을 조롱하듯 카메라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강지훈은 가장 앞자리 귀빈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한 채 연단 위의 숙적을 조용히 응시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며 숨을 죽였다. 윤태수의 위선적인 연설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을 때였다. 그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며 대형 스크린에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우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스크린의 화면이 순간 지지직거리며 암전되더니 잠시 후 나타난 것은 YJ그룹의 로고가 아니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빽빽한 숫자들이 적힌 낡은 장부의 페이지였다. 처음에는 모두가 방송 사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장부의 내용이 클로즈업 되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곳에는 스위스 비밀 계좌의 번호,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오고 간 거래 내역, 그리고 무기 부품, 기술 이전과 같은 섬뜩한 단어들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윤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바로 그의 별장 비밀
금고에 잠들어 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원본 장부였다. 누군가 그것을 촬영하여 이 자리에서 터뜨린 것이다. 그의 동공과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꺼, 당장 저 화면 꺼. 그가 마이크에 대고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인 장내의 소음에 그대로 묻혀버렸다. 화면은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며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을 낱낱이 폭로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컨벤션 홀의 모든 출입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은색 전술 장비를 착용한 무장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진입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고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을 가르며 한 여인이 연단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평범한 하녀의 유니폼도 우아한 전문가의 드레스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몸에는 각이 잡힌 진회색 정장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옷깃에는 국가안전보위부 NSSI의 문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한유라였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영상의 내용보다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강지훈의 옆에 서 있던 비서실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유라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윤태수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가웠고 그 안에는 15년 묵은 분노와 정의에 대한 확신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경호원들이 내미는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홀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저는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특수요원 아르테미스입니다. 그녀의 자기소개는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윤태수 YJ그룹 회장, 당신을 불법 무기 밀매,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조성 및 자금 세탁, 그리고 15년 전 대형 엔지니어링의 한상진 박사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죄목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뒤흔들 만한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특히 마지막 한상진 박사 살인교사라는 대목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딸로서 아버지의 원한을 갚는 순간이었다. 무슨 헛소리야. 내년이 뭔데. 윤태수가 발악했지만 NSSI 요원들이 그의 양팔을 제압하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하객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윤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왔지만 그녀 역시 공범 혐의로 요원들에게 즉시 체포되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기자들 사이에 섞여 있던 한 남자가 품속에서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꺼내 강지훈을 향해 겨누었다. 그는 윤태수가 심어놓은 최후의 자객이었다. 위험해. 총구가 불을 뿜기 직전 그 누구보다 먼저 움직인 것은 한유라였다. 그녀의 몸은 마치 한 마리 흑표범처럼 눈으로 쫓을 수 없는 속도로 강지훈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총알을 피하는 동시에 몸을 날려 자객의 팔을 꺾어버렸다. 탕! 하는 소음과 함께 총알은 허공을 갈랐고 유라의 무릎이 자객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단 몇 초 만에 전문 킬러는 무력화되어 바닥에 쓰러졌다. 그제야 경호원들이 달려들었지만 모든 상황은 이미 종료된 후였다. 강지훈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을 날린 여자. 그저 계약으로 맺어진 가짜 아내인 줄로만 알았던 그녀의 진짜 모습. 냉철한 요원의 얼굴과 치명적인 전투 기술. 그는 비로소 한유라라는 거대한 수수께끼의 모든 조각을 맞추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말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존경심과 경외감, 그리고 심장을 뒤흔드는 강렬한 감정이 그의 온몸을 휩쌌다. 윤태수와 윤서연은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나갔다. 그들이 평생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모든 혼란이 끝나고 강지훈과 한유라는 무대의 중심에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이해와 신뢰를 읽을 수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마침내 끝이 났다. 윤태수 제국의 극적인 몰락은 그 다음 날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주요 뉴스를 장식했다. 한여로 위장한 비밀 요원, 거대하게 제국을 무너뜨리다. 언론들은 연일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며 세기의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YJ그룹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함께 산산조각 났고 그와 연루되었던 수많은 정계와 재계의 부패 사슬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딸려 나왔다. 반면 TK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강지훈은 위기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그룹의 절대적인 지배자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속에서 강지훈은 TK그룹의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승리를 자축하는 수많은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창밖의 텅 빈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유라라는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총알 앞으로 몸을 던지던 그녀의 모습, 냉철한 요원으로서 적을 제압하던 그녀의 몸짓, 그리고 가끔씩 스쳐 지나가던 그녀의 깊은 슬픔을 담은 눈빛까지. 이제 그들의 공동의 적은 사라졌다. 더 이상 밤늦게 서재에 마주 앉아 작전을 짤 일도, 서로의 등을 맡긴 채 위험한 싸움을 할 필요도 없어졌다. 그는 안도감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공허함과 상실감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를 묶어주던 유일한 끈이었던 계약과 복수가 사라진 지금, 그는 그녀에게 어떤 존재일까?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는 이 감정의 정체를 제대로 마주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같은 시각 한유라는 NSSI 본부의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15년간의 복수가 마침내 끝났다. 그녀는 아버지의 묘소에 찾아가 승리의 소식을 전했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평생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이 밀려왔다.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녀의 삶에서 이제 목표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상관인 발기철 국장이 들어와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그는 그녀에게 장기 휴가를 권하며 이제 요원 아르테미스가 아닌 인간 한유라로서의 삶을 찾아보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인간 한유라의 삶. 그것은 너무나 오래전에 잊어버린 낯선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녀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지난 몇 달간 동고동락했던 한 남자를 향했다. 그의 냉철함 뒤에 숨겨진 따뜻함, 그의 단단한 신뢰, 그리고 위험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의 깊은 눈빛을. 며칠 후 한유라는 자신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 청운제를 찾았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이제 그녀를 더 이상 가짜 안주인이 아닌 TK그룹을 구한 영웅으로 대하며 깍듯이 예의를 차렸다. 그녀가 서재에 들어섰을 때 강지훈이 마치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곳에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이 함께 수많은 밤을 새우며 전략을 짜던 바로 그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소.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회사를 구해줘서, 그리고 내 목숨을 구해줘서. 한유라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임무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의 중요한 파트너였으니까요. 그녀는 일부러 선을 그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이상 그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그에게 내밀었다. 혼인 무효 신청서입니다.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우리의 계약은 법적으로도 완전히 종료됩니다. 강지우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그와 그녀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서류라는 사실에 그의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듯했다. 그는 펜을 드는 대신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게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미련과 아쉬움이 묻어나왔다.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마주한 순간 한유라가 애써 쌓아 올렸던 방어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에게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버지의 죽음, 15년간 품어왔던 복수심, 그리고 오직 그 목표 하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자신의 공허한 삶에 대해서.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지우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동정이나 위로가 아닌 한 인간의 아픔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의 포옹이었다. 이제 다 끝났소. 당신의 전쟁은 끝났어. 그의 따뜻한 위로에 그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고 난 후 그녀는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계약은 끝났지만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전쟁터에서 피어난 동지애는 이제 새로운 감정의 씨앗을 싹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스캔들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갔고 사람들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다. TK그룹의 회장 강지우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재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 그는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그룹을 안정적으로 이끌었고 그의 리더십 아래 TK그룹은 연일 새로운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고 완벽한 승리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해가 지고 청운제의 거대한 저택에 홀로 남게 되면 그는 지독한 공허함에 휩싸였다. 너무나도 넓고 고요한 저택은 그에게 화려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습관처럼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했다. 함께 밤을 새우며 전략을 짜던 기억,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던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가끔씩 보여주던 희미한 미소까지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전우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의 삶에서 한유라라는 여자가 빠져나가자 모든 것이 무채색으로 변해버렸다. 그녀와의 계약 결혼은 분명 비즈니스였고 그들의 관계는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적 동맹이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관계 속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의 강인함, 그녀의 지혜, 그리고 그녀의 깊은 상처까지도. 그는 이것이 단순한 동지애나 고마움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한편 한유라는 NSSI에 장기 휴가를 내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지난 15년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평범한 일상을 살아보려 노력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서점에서 책을 읽고 공원을 산책했다. 하지만 그 모든 평범함이 그녀에게는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치열했던 전쟁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을 생각했다.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파트너로서 존중해 주었던 남자. 그의 곁에서 함께 싸울 때 그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복수라는 어두운 목표가 사라진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와의 기억들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아야만 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어쩌면 그와 관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강지우는 예고 없이 그녀의 오피스텔을 찾아왔다. 최고급 정장을 입은 그와 낡고 소박한 복도는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문을 열어준 유라는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지만 애써 태연한 척 그를 안으로 들였다. 좁은 공간에 마주선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강지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맑고 영롱하게 빛나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한유라는 숨을 죽였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다시 결혼해 주시오. 강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그의 눈빛에는 그 어떤 계산이나 전략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한 여자를 향한 진실된 마음만이 가득했다. 지난번 결혼식장에서의 청혼은 TK그룹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었소.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청혼은 강지훈이라는 한 남자의 진심이요. 나는 당신 없이는 안 되겠소. 당신의 지혜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오. 그냥 당신이라는 사람, 한유라라는 당신 자체가 내 곁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소. 복수를 위한 삶이 끝났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삶을 함께 살아주지 않겠소. 그의 고백에 한유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지난날의 슬픔이나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벅찬 행복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한 남자가 그녀에게 빛이 되어주겠다며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1년 후 청운제의 아름다운 정원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다. 강지훈과 한유라는 평범한 부부처럼 나란히 앉아 향긋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들의 손가락에는 서로의 약속을 상징하는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계약도 비밀 임무도 복수도 없었다.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만이 그들의 시간을 채우고 있었다. 배신으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결국 그 누구보다도 단단하고 진실된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